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중국이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크라이나와 중국이라는 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더 보충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외로 우크라이나의 전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정말 보는 이들을 감동하게 하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싸우고 있는데요. 반면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죠.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장성들의 전사 보도가 또 간간히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를 러시아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러시아 쪽에서는 장군들이 최전선에 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대가 어떤 태도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날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러시아가 고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한 중국 학자의 글이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US China Perception Monitor에 지난 3월 5일에 후웨이라는 학자가 기고한 내용 때문입니다. 우선 후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국무원 산하 공공정책연구센터 부소장이고 상하이 공공정책연구협회 회장이기도 하는 등 권위 있는 학자라는 것이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 후웨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러시아를 곤경에 빠뜨릴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방의 전쟁 개입도 배제할 수가 없고 설령 러시아가 이런 절박한 도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더라도 러시아는 이후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하고 이 사태에 압도당할 것이라고 보았죠.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이야기했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이 서방에 의해서 바뀌거나 또는 아예 붕괴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러시아 붕괴라는 말은 중국 지도부와 또 많은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웨이 글은 곧바로 중국 인터넷에서 이제 봉쇄가 됐고요. 또 US China Perception Monitor의 웹사이트는 악성 소프트웨어 공격을 받아서 이미 다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후웨이의 글을 계속 인용을 해드리자면 후웨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 사태로 인해서 미국은 서방 세계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이고 서방은 더욱 단결할 것이고 철의 장막은 다시 발트해서 흑해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서방의 진영과 경쟁자들이 최후의 대결까지 닥치게 될 것이고 서구의 힘은 크게 성장할 거고 나토는 계속 확장될 것이고 비서구 세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증가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중국 정부나 중국 인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 또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죠. 중국은 기존 틀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중국은 전략적으로 이 푸틴과 엮이면 안 된다. 가능한 한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대한 전략적 돌파구를 달성해야 되고 더 이상 고립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중국은 세계대전과 핵전쟁의 발발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푸틴의 모험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이 글은 중국 내에서 수백만 명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는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 후웨이 입장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시진핑 주석 치하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의 권위주의,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중국 내 정치적 자유주의자들이 후웨이를 지지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권위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도 다수가 이 후웨이의 주장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현상은 중국 내에서는 아주 드문 겁니다. 이것이 중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놓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많은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 이 후웨이의 말을 전하면서 얼핏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을 그렇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러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지하면 안 되고 중국이 고립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 시진핑 주석이 싫어요라는 건 완전히 별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후웨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 뒤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 보이고, 또 이 불안감을 공유하는 중국인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 전화통화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두 슈퍼파워의 최종 의사결정자들이죠. 그리고 이번 통화에 앞서서 이미 장관급 회담도 있었고 설리반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위원 간의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라는 것은 두 나라의 주요 갈등 이슈에 가장 초점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론된 것을 보면 물론 공개된 것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미국 측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은 물론 군사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는 대만이 거론됐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후에도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정상이 합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중국이 러시아와 동일한 대접 또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이번 통화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리고 서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의 근본적인 이유가 중국이 타이완 통합을 도모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게 있어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과 서방 체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이번 전쟁에서도 세계의 각 미디어들은 자신의 시각에 따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지하는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내 미디어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 좀 특색 있는 미디어로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중국어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미디어들은 보기 드물게 중국과 영국이 협력해서 만든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치적 충돌 이슈를 피해왔고 서방과 중국에 상대적으로 권위 있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글을 자주 실는 그런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판은 비교적 중립적 입장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배후 맥락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파이낸셜 타임즈 중문판에 리샤오라는 사람이 기고한 글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리샤오는 지린 대학의 교수이고 광저우 상하군의 학장이기도 하면서 주하의 헝친 스마트 금융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량급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 리샤오는 일단 기존 강대국들이 해온 파워게임을 과거에는 지역주의였었고 그 후에는 경제주의로 바뀌어 왔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영토를 기반으로 국가 파워를 고려하는 지역주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의 세상은 점차 미국에 의해서 영토보다는 경제력, 정보력, 자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파워를 운영하는 체제인 경제주의, 달리 말하면 달러 경제 구조로 변화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리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지역주의적 관점의 결과라고 보고, 또 이번에 취해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미국의 경제주의가 발휘된 것이라고 보죠. 그는 강력한 글로벌 자원 통제 체계인 이 미 달러화 체계는 미국이 역사상 어느 제국보다도 세계를 강력하게 지배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고, 그 범위와 깊이가 이번 러시아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샤오는 미국이 이번 우크라이나로 발동된 위기를 선동을 해서 약한 러시아라든가 유럽의 통제라든가 중국을 통제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는 경제주의라는 관점에서 미국이 달러 경제권을 지속하기 위하여 이번 러시아 경제 제재에 있어서 경제 제재라는 수단이 꼭 관철되게 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이 이번에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통해 이렇게 철저히 굴복시킨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달러 체계에 도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특정 국가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는 벗어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달러 경제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경제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3프로TV에 나가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로 받으려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이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달러가 정치적 요인으로 동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체제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은 러시아나 중국에게 있어서는 달러 경제권을 어쩌면 벗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약간이나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테죠. 게다가 미국의 이번 경제 제재가 정말로 러시아에게 소기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미 장기간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하에 있었죠. 그래서 정부 재정은 주로 에너지 수출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수출에 문제가 없으면 러시아 정부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아서 러시아가 외화 확보에 오히려 어려움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IIF의 수석 경제학자인 로빈 브룩스는 이런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과연 경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느냐? 효과를 보려면 에너지 제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 국가들로 인해서, 첫째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제재보다는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에게 여차하면 나 에너지 공급하지 않겠어? 라고 위협을 하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의 러시아 금융 제재도 불구하고 에너지 대금을 받는 러시아의 은행에 대해서는 달러 제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은행인가를 제재 대상에서 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오히려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달러 수입이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그렇게 호락호락 손을 들기에는 아직 러시아 국내 여론도 푸틴을 지지하고 있고 달러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고 러시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러시아 경제 제재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돌파하자니 러시아는 더욱 중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단 현재 경제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는 국가의 통화로 국민들이 금융 계좌를 열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위안화, 아제르바이잔의 마나토화,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인도, 아르메니아, 르마 등등의 화폐를 말하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이라면 이런 화폐로 바꿀 수 있고 최대 1만 달러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러를 넘는 부분은 발행일의 환율에 따라서 루블화로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러시아 국민들이 선택하는 외화는 당연히 위안화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지금 제재를 받고 비자나 마스터도 서비스를 중지했죠. 게다가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상점 쪽, 사업자 쪽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도 러시아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또 영업점, 상점들이 선택한 것은 중국의 유니언페이, 인레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는 급속도로 중국의 신용카드가 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아예 위안화 경제권으로 편입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금융상의 여러 문제들은 러시아의 민간 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러시아 경제가 침체 이상으로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로빈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5%가 될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로 따지면 마이너스 30%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러시아 경제의 침체도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에 비하면 약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예측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이런 경제 제재에 반발을 해서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을 정말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EU가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금지당하면 생산량이 2.2% 감소하고 유로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수석 경제 고문인 레자 모가담은 미국은 이미 국내 경제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을 낼 수 없지만 유럽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간단한 예로 우크라이나가 국제시장에서 네온가스의 70% 정도를 공급했다고 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변환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팔라듐의 주요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런 재료들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원자재이기 때문이죠. 생산량으로 본다면 러시아의 침공 이전의 우크라이나는 세계 네온 시장의 약 40%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30%를 생산했다는군요. 그런데 중국의 산업용 네온사인 평균 가격이 전쟁 전에 비해 거의 9배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제조용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굉장히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중국에게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관련 업체의 말에 의하면 일부 해외 바이어들이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아예 생산지를 중국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네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기존의 30%에서 오히려 50%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물론 이렇게 중국한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는 앞에서 보듯이 그런 소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자금 유출을 겪고 있는 게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제 친구인 금융전문가 윤대원 씨의 포스팅에 의하면 이것은 투자자들이 러시아 다음 차례는 중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신호는 또 있습니다. IIF의 세르게이 라나오는 외국인들이 중국의 지방 채권을 투매하고 있다고 트위트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들은 외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있었지만 금융자금은 마구 밀려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금융자금, 유동성이 큰 자금들도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기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유리하고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종전을 맞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다면 그 후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는 사실 예단하기 어렵죠. 러시아만 해도 외부에서는 야 이제 푸틴한테 큰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실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러시아 내에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사람의 86%가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유럽 각국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46%가 EU 공격해버려 이렇게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40.6%는 러시아 정부가 유럽에 대한 적대 행위를 확대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응답자의 거의 75%가 자국 정부의 핵무기 사용을 어느 정도는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술핵과 같은 제한적인 핵 사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에 40% 정도가 핵공격 수용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을 했고 34% 정도가 그것은 러시아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의 25% 정도만이 핵무기 사용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강경한 태도는 사실 중국에도 있어 보입니다. 홍콩의 아시아타임스는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에게도 확대를 할 것인지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 군사 칼럼니스트 천펑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천펑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민해방군이 조국 통일을 위한 전쟁을 벌인다면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군대처럼 후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해방군은 1996년부터 양안 전쟁을 준비해왔고 인민해방군이 일단 타이완에 상륙하면 타이완은 영원히 조국의 품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야말로 이번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확대될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전후에 영향이 생길지 또는 오히려 확대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이들은 중국에게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제재를 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CSIS의 에드워드 차우 같은 사람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이해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어차피 화석 에너지로부터 이탈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서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맞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말이나 글의 행간의 의미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번 전쟁에 대해서 또 그 전후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부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